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미얀마 신한은행 지점 통근 차량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주요 나라들이 소개령을 내리면서 한국행 비행기 표 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예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주 전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중 정상회담 준비 정황을 알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어느 후보를 찍으실지 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진행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지막인 거죠. 서울시장 판세를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20% 넘게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선거법상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만 공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창간 101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를 2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유권자 지지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40대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를 21.5%포인트 앞섰고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15.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에는 49%가 동의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은 2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안정론이 더 높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박영선의 지지율이고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오세훈의 지지율이에요. 어디에 투표할지 아직 못 정한 부동층은 26%로 지난 총선 비슷한 시점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오늘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난 후에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이 숫자보다 추세라고 하죠. 저희가 최근 2달간 지지율 추이를 추적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앞선 건 아니었습니다. 요동을 치다가 여론의 흐름이 정해진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3월 첫 주였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대 31.6%. 2월 셋째 주 피플 네트워크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 가상 대결에서 이때는 박 후보가 오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흐름이 달라진 건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5일과 6일 이틀간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제기한 LH 투기 의혹으로 정부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오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이은 추가 의혹 폭로와 부실한 자체 조사 등으로 높아진 국민 분노, 여론에도 반영됐습니다. 3월 둘째 주 피플 네트워크스 조사에서 박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며 오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앞지르게 된 겁니다. 오 후보 지지율 상승에 가속도를 붙인 건 야권 단일화였습니다. 10%포인트가량이었던 지지율 격차,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2주 만에
26%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단일화 이후 5후보를 향한 여권의 내곡동 의혹쟁이 본격화됐지만 여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은 어떨까요? 2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줄곧 박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도 3월 초부터 여권에서 집중 제기한 LCT 의혹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인 오늘 후보와 당 지도부에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겠죠. 저희 취재진이 그 긴박한 현장을 함께했는데요. 먼저 민주당 볼까요? 박영선 후보는 일반 유세를 넘어 현장 체험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잘못했다 허리를 숙이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발까지 갈아 신고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포장한 뒤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반찬하고 밥을 이렇게 담고. 박영선 후보는 잇따라 전통시장 세 곳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자영업자들과 만나서는 재난지원금 즉석 상담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소통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체험에도 나섰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 등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려면 박영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에 이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릴레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비판을 받은 박주민 의원에게 경고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국민께 다시 사과한다며 캠프 홍보 디지털 본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고전했던 이 강북 지역을 종일 다녔습니다. 이 당 지도부는 정권 심판을 외쳤는데 민주당의 사과와 후회는 진정성 없는 쇼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강북구 등을 돌며 동구권의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는 돔구장을 만들고 대형 쇼핑 공간까지 두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공연하고 그러면 많은 분이 와서 그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노원구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여러분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취약지역 공약을 통해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까지 유세 현장에 가세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특히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와 전셋값을 올려받은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위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실태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우리 정치가 정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후회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진정성 없는 사과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체면치레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일까지 여론 흐름은 숫자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엿새간 민주당의 뒤집기가 가능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굳히기에 성공할지 정치부 최선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채 기자,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뒤지는데도 할만하다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인 ARS 전화응답으로는 그 샤이 진보, 즉 숨은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명함을 드릴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민주당 의원들도 여론조사와 현장 유권자 반응은 다르다며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준은 아니다. 이게 민주당과 후보 측 생각입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발표되고 있는 약간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투표 현장에서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조직이 많이 열세입니다. 투표율이 높지 않은 재보궐선거 특성상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조직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구청장과 시의회, 구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때의 이 시점, 이때와 비교하면 여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총선 일주일 전 여야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저희가 선거를 치러보면은 일주일 남겨놓고 변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변하면 그 전에 변했지. 시중의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여론조사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엿새 뒤에 최종 결과가 어떨지가 이제 지금 궁금한 건데요. 이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비슷했는지 좀 예전 선거를 좀 봤죠. 네, 지난 2018년과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던 후보들이 실제로 당선됐습니다. 다만 격차가 줄기는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보다 실제 10%포인트 정도 넘게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거도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2010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크게 따돌렸지만 실제 결과는 소수점 차에 불과했습니다. 20대 총선 때 종로에서 맞붙은 오세훈, 정세균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이었는데요. 결과는 정세균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말실수 하나로도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야 모두 내일부터 실시되는 이 사전투표 동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네, 약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겼다고 했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오늘은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광진구에 출마했던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030 유권자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더 치열해질 것 같군요. 지금까지 최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3차 때는 됐는데 4차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기준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호 씨.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밀린 월세 내고 싶었어요. 막상 나와보니까 이제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4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데 김 씨의 카페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김 씨는 실제 수입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배달 매출은 수수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은 줄었어요.
만원어치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포장 재료비를 뺀 순이익이 500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업을 2019년 말에 시작한 바람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 잡느라고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잡다 보니까 2000년이 매출이 높게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는 방역 조치를 잘 따랐는지 매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방역 조치에 동참하신 분들에 대해서 손실을 조금 보존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지지가 바로 있는데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출을 줄지가 않잖아요. 소상공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나는 바보같이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했을까? 일주일씩 문을 그냥 아예 닫았습니다. 휴업할 생각입니다. 업종별 실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앞서 받은 2, 3차 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늘었다는 이유인데 줬다 뺐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3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지난해 매출액을 확정하기 전이어서 정부는 우선 지급한 뒤 매출액이 늘었을 경우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해 매출액 확인이 가능해졌고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업소, 식당, PC방 등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옷가게 같은 소매점이나 소규모 제조업체 등이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커녕 이전에 받은 지원금까지 뱉어낼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자영업자는 황당합니다. 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물건 대금으로 다 사용한 이후인데 지금 와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한 고통을 주시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환급 규정도 발표했다며 매출이 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니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지원금 환급 방식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늘 5월부터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의 지난 8년간 거래 내역을 말 그대로 탈탈 털었습니다. 165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데 현금 영수증에 덜미가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부동산 큰손이었던 도매업자 A씨, 고양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거액에 사들이고 집도 지어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A씨의 현금 영수증은 원래 살던 집 근처에서 계속 발행됐고 매입한 땅 가격 대비 신고한 소득도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A씨가 탈루 소득으로 땅을 산 뒤 건물까지 지은 걸로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실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 지난 8년간 토지 거래 내역을 뒤져 수상한 거래를 한 165명을 적발했습니다. 취득자금 편법 증여, 법인 명의 매입, 지분 쪼개기 유도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사업가 B씨의 경우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를 산 뒤 자신이 만든 농업법인에 땅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같은 국가와 지자체 주도 대규모 택지 개발지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LH발 투기 사태 후폭풍은 공무원 사회 전체로 튀었죠. 교사들이나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구급 말단 공무원까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직 투기꾼은 따로 있는데 왜 선량한 공무원들만 잡느냐며 공무원 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김정채 씨.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보세요, 본인이?
저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혀 접촉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뭐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없는 아주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 부동산 투기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다시피 내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단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술렁입니다. 빚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불만은 있는데 지금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는 공무원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수령액은 월 200만 원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같은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이 작은 급여로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데 현직 교사들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설해가지고 피해가 많거든요. 이것까지 해버리면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집으로 추가할 것 같아 느끼면. 교원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결국 재산 공개 대상 확대 방안을 철회하라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일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로 둔 것이 아닐까. 우리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은 실력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헌법 소원도 있을 수 있고. 투기를 막겠다며 꺼낸 정부의 조치에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비리 사건 같은 게 터지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상당한 심적 적은 급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정말 잘못한 따로 있는데 왜 교원들이나 한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와바지 역할을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1%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증명한다는데 어떤 형태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앱을 켜고 본인 인증을 하자 QR코드 형태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걸 스캔만 하면 백신을 접종한 날짜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정부가 오는 13일 출시할 예정인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 보였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위험이 없는 신기술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해 정부에 기부한 겁니다. 기존에는 접종 사실을 증명하려면 개인정보가 보관된 곳에 직접 접근해야 했지만 블록체인 방식은 암호화된 확인 코드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IOC 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이 앱의 도입을 검토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3대 운영체제로 꼽히는 리눅스 재단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추후 접종률이 높아지면 접종 인증을 토대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7.24명으로 세계 111위 수준. 백신 수급마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르는 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41일 만에 551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관리 비상이 걸린 부산과 전북, 전주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맞기 시작했죠. 일반인 접종 첫날 모습 어땠는지 김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백신 예방접종센터 앞에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간격을 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온 겁니다. 접종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도 많습니다. 드디어 첫 접종이 시작되고 접수 창구에는 예약 날짜를 잘못 알고 온 어르신도 있습니다. 저는 예약하시고 오시는 거야. 백신을 맞고 나서도 대체로 평소와 다름없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감기도 있고 그럴 때 맞는 것도 똑같아. 내가 아파서 애들 전임대감님 엄청 많이 내고. 보건당국은 전국 46개 예방접종센터를 풀가동했을 때 1일 최대 접종 인원을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율은 8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동의율은 75% 수준으로 이보다 낮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 30대 의료진 85%가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대한백신학회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오전 직원들과 함께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게 좀 아프다는 분도 있고. 한편 보건당국은 2분기 코백트 퍼실러티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회분이 모레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미얀마 유혈 사태로 현지 우리 교민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현지 신한은행의 퇴근 차량이 총격을 당해서 직원 한 명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군부에 맞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차량 좌석 아래로 피 묻은 마스크가 떨어져 있고 차량 뒤 유리는 총알 자국이 선명합니다. 미얀마 양곤의 신한은행 통근 차량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운전기사 포함 7명이 이 차량으로 퇴근했는데 현지 여성 직원 1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에서 충격 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그쪽에서 총기 계속 사격이 있었잖아요. 민간인 대상으로. 현재 미얀마엔 국내 은행 11곳이 현지 법인과 지점 등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재택근무가 지시됐고 일부 회사는 주재원 철수도 검토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총격을 가하는 군경의 잔혹함에 미국, 독일 등 미얀마 체류 국민의 철수를 권하자 비행기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비수기를 기준으로 한국과 미얀마를 왕복하는 비행기표는 49만 원 정도지만 현재는 9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가 미지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고 잠시 나갔다 오고 싶겠지만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부는 미얀마 명절을 이유로 4월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지만 안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제외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진영 측이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선언하면서 군부 세력과의 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1일 쿠데타 발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망자는 536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찍거나 가위로 잘라 훼손하는 사람들 선거 때마다 꼭 있죠. 이번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저희 팩트맨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벽에 붙은 종이를 뜯어냅니다. 성에 차지 않는 듯 나머지 종이도 잡아뜯더니 종이를 발로 차고 사라집니다. 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거리에 붙은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1분쯤입니다. 이 남성은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5곳을 돌며 벽보를 손으로 뜯거나 선거 현수막줄을 가위로 자르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해고돼 사회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서울 7개 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이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찬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신 분이 앞에 오시더니 욕을 하면서 피켓을 발로 찼으니까 얼마나 놀리고 덜덜 떨고 긴장을 했는지요. 서울경찰청은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20여 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열한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실점 경쟁. 네. 그제는 실수 대결이더니 오늘은 실점 경쟁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실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서 지지 연설을 하게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청년분들의 짧은 지지 연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연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박영선 후보가 차악이라는 거니 뭐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내용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하면 안 돼서 내려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는 당직자 출신 20대 청년을 유세 무대에 세워서 빈축을 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럼 어디서 실점을 했을까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발생한 용산 참사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6명이나 사망한 말 그대로 참사였죠.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아서 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 오 후보는 결국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양쪽 모두 사과의 연속이군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첫 공개 홍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이제 사전투표를 한다고요? 네, 윤 전 총장은 내일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부친이 거주하는 서대문구 남과자동의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 첫 공개 행보인 거죠. 이제 언론들이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총선 때도 윤 전 총장이 사전 투표를 했었습니까? 네, 아니요.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 당일에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전 투표를 하는 무슨 유도가 있을까요?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야권 대선 주자인 만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외화조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전투표 참여를 외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설 이런 거를 제기했었잖아요. 네. 이번 선거 때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네, 유승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도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도 시민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안심시키는데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가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도 공정선거 기대해봅니다. 4월 7일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과 모레 꼭 사전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전에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 나는 후보다. 어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만났죠.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궁금했던 점들 직접 들어보시죠.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키가 몇 센치나 되세요? 갑자기 키 1m 81입니다. 81. 네. 아니, 이게 허리를 요새 보니까 많이 숙이시고, 무릎도 숙이시고, 눈을 맞추시려고 하시던데, 선거 때만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시장으로 일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지만, 이젠 정말 가슴으로 일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번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제 선거 6일 남았는데, 오늘 아침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이제 크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박영선 후보를 만났는데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방금 유세 마치고 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세요?
현장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인데 사실 걱정입니다. 지지율이 10%를 앞선다, 15%를 앞선다 이런 결과가 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의 기존의 25개 구 중에 24군데가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시의회, 구의회, 각종 관변단체의 위력을 보면 민주당의 조직력은 가히 우리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믿고 긴장을 풀면 정말 낭패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약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로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찍어주실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정말 큰 숙제고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리고 부탁드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너무 완화하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거다. 그래서 뭔가 투기를 억제할 뭔가 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들은 하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장을 담그면 부덕이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부덕이를 어떻게 조금 생기게 할 건가? 다시 말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게 이제 행정의 노하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일 때 SH를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해서 그리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싸게 공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게 그만큼 적어졌던 거죠. 그런 일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안정화하겠다. 여당에서는 5 후보가 되면 임기 1년 3개월 내내 이 정부랑 시의회와 싸우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왔다는 걸 자백하는 거고요. 그런 논리라면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겠네요. 우리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께서는 아마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실 겁니다. 실제로 시의회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막는다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정말 불같은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길에 그것이 합리적인 도움이 되는 거라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시의회도 도와줘야 오를 것이고 또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제 내곡동 땅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제 시장 시절에 처가 땅에 보상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처가 땅이 평당 270만 원에 수용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근처에 당시 시가, 그건 국토부가 발표한 당시의 시가가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평균을 내보면 평당 320만 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시의 시가보다도 한 10% 내지 15% 정도를 적게 제시한 걸 그대로 그냥 수용한 거거든요. 네. 그 상식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서 다른 하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이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달라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절실한 분들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머리로 일했던 거 가슴으로 일해보겠습니다. 한번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서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원치 않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래서 반도체를 아예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 공개 하루 만에 올해 판매 목표를 웃도는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도 사전 계약 신기록을 세웠는데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주문은 가득 받았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주문량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울산 1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고
기아도 이달부터 특근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GM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인천 부평 공장의 절반만 돌릴 계획입니다.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좌우될 상황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많아야 4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5배 많은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로 판매가 줄 것으로 보고 올해 반도체 주문을 줄였는데 예상보다 판매 회복세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새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태블릿과 휴대폰용으로 바꿔버렸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고작 2% 수준으로 해외 업체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현대모비스는 아예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했을 때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전략적으로 생산을 증설을 검토한다든가 역량을 집중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구매 전쟁 속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독립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북중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작심한 듯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China is using coercion and aggression to systematically erode autonomy in Hong Kong.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등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희망하던 우리 정부와는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낸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나갈 것이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중 정상회담 준비 정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취지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년 만입니다. 하지만 한미 대화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북중 정상회담 준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겠지만 북한 고위급과의 대화 의지는 현재로선 매우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안팎에서는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북한과 중국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최근 밀입국 시도가 늘고 있는데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브로커들이 짐짝처럼 아이들을 내던지는 모습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국경 장벽 위에 걸터 앉은 브로커가 짐짝을 던지듯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앞으로 고꾸라진 아이는 20초 정도 지난 뒤 고통스러운 듯 장벽과 땅을 짚고 겨우 일어나고 곧바로 다른 아이가 뚝 떨어집니다. 높이 4m 넘는 장벽 위에서 아이들의 소지품을 집어 던진 뒤 달아나는 일당은 2명. 에콰도르 국적의 5살 언니와 3살 여동생을 미국 영토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공개한 미국 국경 순찰대는 멕시코 당국과 함께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4살 배기 온두라스 남자 아이가 밀입국하려다 적발되고 6개월 된 아이가 국경 인근 강가에 버려지는 등 아이들만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을 일단 추방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수용하면서 이 같은 밀입국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This is the playpen. All of these kids that you see here behind me are unaccompanied little children. They know that right now there's nothing stopping them. We're not going to deport them back to their country, so they keep coming in droves. 지난 2월 한 달간 중남미에서 10만 명이 미국 밀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는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 사이 교전으로 터전을 잃은 6,000명 이상 민간인이 피난 행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경찰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 문을 닫다가 손을 다친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2시간을 수색한 끝에 길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았지만 봉합수술은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온라인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양한 대처법 공유되고 있는데 믿을 만한지 확인해 봅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보면 손 부위 절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매년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도 매년 3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출혈 부위의 지혈입니다. 지혈이 되게 눌러주고 다친 손을 들어 올리면 도움이 되는데 막상 다친 부위에 지혈제를 뿌렸다간 수술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절단된 부위의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오염물질이 묻었다면 생리식염수 등으로 씻어내면 좋고 축축할 정도로만 젖은 거즈나 천에 싸서 비닐로 밀봉한 다음 얼음과 물을 넣은 봉지에 넣어야 하는데요. 조직이 직접 얼음에 닿으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에 직접 닿는 건 안 됩니다. 또 소주 같은 알코올 성분에 담는 건 역시 금물입니다. 접합수술을 위한 골든타임 안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관만 잘 해오시면은 빠르면 좋겠지만 또 12시간, 24시간, 심지어 36시간까지 경과돼도 수술 결과에 큰 다른 점이 없습니다. 손가락보다 더 안쪽 근육이 많은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서 골든타임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19 등에 신고할 때 부상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제작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도시어부는 바다의 다양한 어종과 특산물을 알리고 수산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밝혀내고도 경찰은 사고를 낸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야기입니다. 뭔가 말 못한 비밀이 있는 건지 의문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여러 번 굴러 심하게 훼손됐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 타이거 우즈. 사고가 한 달여 지난 오늘 미국 경찰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생활 보호 때문입니다. So we're going to ask them if they waive the privacy, and then we will be able to do a full release on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cident. 우즈는 자신의 요트 이름을 프라이버시로 지을 만큼 사생활 보호에 철저합니다. 미국 현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즈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사생활 공개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Didn't he brake but never took his foot off of the gas? Question they're asking is, did he pass out? 조사 과정도 논란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우즈가 의식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운전 사실조차 기억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약물 복용이나 음주를 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현장에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이 사진 속 시민들처럼 낮 동안 겉옷을 손에 들고 다니신 분들 많으셨죠. 올봄 가장 따뜻했던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쪽에 이런 고온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대면서 동쪽 지역에 이어 서쪽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1도,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22도, 대전 23도, 대구는 20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전국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남부에 집중됐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에는 서울 등 중부에도 비가 흠뻑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파일들입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대부분 이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이 부끄러운 진실이 드러난 공직자들은 이 파일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파일조차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돼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는 양심에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